예, 우리 이번 강의는 한나 아렌트의 그 인간의 조건. 근데 이 인간의 조건 자체는 한나 아렌트한테 중간적인 어떤 단계의 사상적 어떤 지저를 갖고 있어요. 그 이전에 이제 전체주의의 어떤 기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어떤 조건 그 이후에 또 더 철학적 어떤 사유의 어떤 그 깊이를 다루는 정신의 삶,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게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사유의 어떤 건데, 정신의 삶 자체가 사실은 좀 더 철학적인 거라면은 이거는 좀 더 역사적이고, 또 인간의 어떤 조건 자체도 철학설하기보다는 한나 아렌트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치 이론가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왜 철학이 아닌가, 혹은 정치 이론가가 아닌가, 여기 근본적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인간의 조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 그 자체 전체를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면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인간의 본질에 관한 건 아니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의 어떤 본질이라고 이렇게 딱 돼버리면은 그게 고정된 어떤 범주로서 마치 선험적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어떤 사실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고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논의가 철학사에서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논의가 되는 속에 한나 아렌트가 비판하는 게 하나 있죠. 뭔가 하면은 인간 본질을 근원적으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인간 본질 자체를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은 늘 그 이면에 신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을 도움을 받았어. 혹은 그 프리즘을 통해서 고찰될 때야만이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요 개념들, 범주가 아니라, 범주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안네스의 이준희 교수가 했는 그거를 이렇게 그 선음적이라든지 그 뭐 탄생성과 가사성, 이거를 다른 그 어떤 그 노동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활동에 대한 어떤 범주적인 어떤 혹은 선험적인 어떤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는 관점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인간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잠깐 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마치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규정으로서 이해하는 방식에서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 자신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 이론가로서 이해를 해달라. 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시대 상황이나 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상황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질 때는 여기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조건이 근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조건, 이때 조건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조건도 있지만은 바로 현 상황 속에서 이 지구라는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처해 있는 어떤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또 어떤 조건, 이런 의미에서 어떤 조건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들 자체가 한편으로는 인간을 규정하는 것도 이면서도 또 다른 면으로는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자기의 어떤 정치의 고유한 이론 그리고 또 현대까지 아주 그 생생한 어떤 그 분석에 대한 도구를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제 이 중요한 어떤 그 자기 사유의 어떤 그 돌파구는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바로 본인 자신이 바로 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히틀러라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구체적인 어떤 그 한 개인으로서 난민으로서 혹은 또 국가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피압박자로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자체에서 그 상황 자체를 분석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이면에 어떤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이제 분석한 게 바로 이 전체주의 기원인데, 이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의 이면에 어떤 현상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오늘날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변용이 되면서 우리 현대 사회의 삶 자체를 규정하는가라는 전체적인 굉장히 큰 퍼스펙티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은 전체주의 기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분석이 도대체 인간 본질에 대한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체되고 파괴되는가에 대한 통찰 이후에 그 새로운 어떤 형태의, 즉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인간의 어떤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사유 자체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어떤 통찰 자체가 바로 이 한나 아렌트가 완성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어디 초대받았던 그 여성 어떤 아주 유명한 여성 얘네 초대를 받아가 그 식사 자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잠깐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뭐 하고 하다가 바로 거기서 그대로 타결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 나온 구상했던 작품 자체가 이제 인간이 진정한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형식을 갖추는가에 대한 책이 완성되지 못한 어떤 형태로, 유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비로소 인간의 어떤 사유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궁극적인 어떤 답이 주어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퍼스펙티브.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은 중간 단계, 즉 전체주의가 어떻게 인간에 갖고 있는 인간성을 파괴를 했는데, 그 파괴를 하게 된 어떤 궁극적인 의도를 도대체 어떤 식의 정치 혹은 정치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를 이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사유 자체에서 정치를 말살하면서 그 정치 말살 속에 인간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본성 자체도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그러한 경향들이 현재까지 우리 삶에 변용된 어떤 형태로, 전체주의의 어떤 변용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나 아렌트는 사유 자체가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하는 답이에요. 근데 이때 사유라는 것은 논리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성에 적해서 전통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방식의 사유가 아니라 다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공동체적인 어떤 사유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그때 여론의 어떤 형성 과정 자체,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탁월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여론 형성이 아니라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성이 모여서 그 여론의 어떤 그 공론장을 형성하고 그 공론장 속에서 바로 새로운 어떤 의견들이
탄생되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 그런 다음에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서 그런 다음에 그 사유의 정신의 삶의 어떤 완결 지점에까지 역사적으로 어떤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 이전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어떤 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근본 생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사유 방식 자체를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한나 아렌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유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식의 추론적인 어떤 사유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이해라는 것은 한나 아렌트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역사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어떤 임무 자체를 피하지 말고 그 주어진 어떤 역사적 사실 자체를 당면하게 바로 직면해서 그 주어진 어떤 역사적 사실 혹은 어떤 그 불이나 아니면 그게 어떤 모순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의무로서 짊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해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한테의 어떤 그 사유, 이해 이런 방식은 상당히 그 현실의 어떤 참여적이고 그런 다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걸 넘어서서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말하자면 실천적 어떤 책임이 내재되어 있는 방식의 어떤 이해를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답의 어떤 한 일부를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라든지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서양 철학사 자체가 일단의 그 관조의 어떤 역사, 이제 우리 이제 텍스트에도 이제 잠깐 나오지만은 그 분석에 나오지만은 이 관조와 활동적인 어떤 삶 자체를 이 분리를 시켜가지고 활동적인 삶 자체를 뭐 아래로 두는가 하면 관조 아래로 두죠. 물론 이제 이 관조라는 것 자체가 오랜 그 철학적인 전통을 갖고 있죠. 어떤 게 갖고 있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현실하고 이상 세계를 분리를 할 때 이 현실 세계 자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방식의 어떤 이해의 방식은 이 관조의 어떤 방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한문으로 관조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굉장히 그 의미의 어떤 갭, 즉 의미의 어떤 그 격차나 의미의 어떤 그 진솔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관조 같은 것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사에서나 이해됐던 관조는 그런 이렇게 어떤 수동적이고 단순히 어떤 사물을 그냥 자기를 이렇게 그 개의치 않고 넣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의 소극적인 걸 넘어서서 정신의 어떤 힘으로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게 바로 이 관조의 어떤 그 정의의 어떤 소개. 그래서 이 관조라는 것 자체는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서구적 어떤 사유의 어떤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본질 파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유의 본질적인 어떤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조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러니까 퇴색화된 어떤 의미,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중세 때나 아니면 뭐 현대에서도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비판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혹은 마르크스 쪽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비판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관조를 마치 어떤 이 현실 세계와는 동떨어진 방식의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어떤 한 태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조 자체는 사실은 그 서구 지성사에서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현실적인 어떤 차원에 얽매여 있을 때는 그 사물 자체를 바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현실을 그런 의미에서 즉 이 현실에 얽매여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지만이 어떤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관조가 서구 사상 내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현대 들어오면서
그 유물론 쪽이나 아니면 그 비판 사회적 쪽에 입장에서 자꾸 이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비판적인 어떤 관점을 많이 내세우는가 하면은 자꾸 이 관조나 어떤 테오리의 한 어떤 이론 어떤 사유 파악 자체를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방식의 어떤 파악 방식이다라고 자꾸 그 개념을 그 개념을 이데올로기화한 거죠. 사실은 이제 본래적인 어떤 의미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이데올로기 하면서 관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제 부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관조가 그 그리스 때 이해됐던 방식, 중세 때 이해됐던 방식, 그리고 현대 때 이해된 어떤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 것은 각각 그 당시에 이 관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통해서 다른 그 비판 사유 자체가 무엇을 자기는 다른 방식의 어떤 사유를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 각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의미 자체는 그런 방식이 고유한 어떤 방식이 있다. 물론 이제 이 한나 아렌트도 이 관조에 대해서 이 활동적인 어떤 그 삶 자체를 강조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고유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고유한 개념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관조의 어떤 역사를 이제 살펴본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해를 한다, 어떤 사물을 이해를 한다, 아니면 어떤 거를 관조를 한다는 그 자체를 그 단순히 그 어떤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전해되어 왔던 방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의미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으니까 각각의 개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이 관조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왜 이런 관조와 이해의 어떤 문제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방식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이 한나 아렌트한테는 어떤 사물을 이해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속에 실천적이고 저항적이고 그런 다음에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책임, 도덕, 윤리의식이 들어가 있는 방식에서의 어떤 이해라는 것이 한나 아렌트한테 기본적으로 인식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이해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다른 사유와는 좀 그런 의미에서 독특한 어떤 그런 차원이 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대인 문제, 한나 아렌트가 자신이 그 유대인이니까 유대 문제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게 그 한나 아렌트의 여러 사상 속에 이게 많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파적인 어떤 유대적인 어떤 사상에 치우친 거가 아니라 인간 인류에 대한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사랑을 지금 깔고 있는 거라서 현대에도 한나 아렌트적인 어떤 이 사유를 가지고 현대 난민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그 소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형식으로 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이 한나 아렌트한테의 어떤 중요한 개념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도대체 한나 아렌트한테 지성, 즉 이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저항적이고 그런 다음에 실천적인 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한테는 이해의 어떤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 특히 윤리, 책임, 도덕적인 것들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인식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초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 한나 아렌트는 그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경험, 즉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정치의 어떤 그 속에 어떤 본질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전체 사유 자체는 한나 아렌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전체 사유 자체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차원이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이 한나 아렌트한테는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데, 현대라고 이 전체주의가 없어졌다고 전체주의의 어떤 방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형된 방식으로 또 현대에는 전체주의적 어떤 사유의 어떤 방식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 개인적으로는 한나 아렌트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주의가 자기가 처했던 역사적 경험에서 사적 경험이었지만은 그 사적 경험을 넘어서 가지고 이 전체주의의 어떤 그 변용된 어떤 방식이 우리 현대의 어떤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주의에 대한 어떤 기원이 분석에 대한 것이 곧바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바로 해법이 바로 여기에 같이 동시에 내재된, 즉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면서 그 속에 바로 또 정치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해법까지도 그 속에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인간의 조건은 그 해법을 하기 위한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 단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총체적 지배예요. 총체적. 전체주의란 무엇인가라고 딱 할 때는 한나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 총체적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또 다른 게 뭔가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뭐 어떤 공장이나 어떤 회사 이런 데 가보면은 뭐 그렇게 편말 같은 거 그런 걸 막 붙여져 있어. 뭐 회사나 이런 데 뭐 저런 저 공단이나 저런 데 딱 다 가보면 우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면 뭐 최고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편말이 쫙쭉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런 편말 표어들이 그런 것들이 보통 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어떤 효과를 넘어서는 약간 마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표어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하면 최고다 하고 뭐 우리가 하면 못할 게 없다 뭐 이런 굉장히 그게 강렬해요. 말하자면 그 속에,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통하고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체주의의 어떤 근본 특징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이렇게 하면은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지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어떤 획일적이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어떤 누구도 예외적인 어떤 거를 두지 않는 어떤 방식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표나 어떤 구호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뭐를 표현하는가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이런 어떤 의미.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위험한 말인가 하면은 그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말 자체는 이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체성이나 그게 어떤 우동의 차별 같은 거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차별이나 개별성을 인정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공장은 뭐 너는 이쪽은 뭐 어떻게 됐고 우연성이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 그거는 그 구성 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작업 환경이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굉장히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체성, 독특성, 개별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이런 사유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은 전체주의적 사유를 강조를 할 때는 반드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나 개성 같은 것들을 말살하게끔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어떤 특수성이 가지고 있는 우연성,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있는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전체주의를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뭐 아우슈비츠 뭐 그거 할 때 뭐 이런 영화 같은 걸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은 일단 그 전체주의라는 절차가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일단 박탈을 해요.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제가 카톡에 올리는 올리는 글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스모비 글이에요. 생생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그 한 개인들이 나중에 멍한 상태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가에 대한 어떤 아주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행위들이 어떤 방식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법적인 거를 박탈해요. 개인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보면은 이 전체주의의 어떤 그 변형된 어떤 형태로 미국에서나 독일에서도 보면 뭐 차를 따로 다 흑인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가 뭐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따로 이 별표가 어떤 상점을 못 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형식에서 일단 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윤리적인 어떤 거 박탈을 해요. 개인으로. 윤리적 박탈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한 개인, 그러니까 어떤 이 자식을 지금 골라서 죽여라. 세 명이 있으면은 셋 중에 하나를 네가 알아서 죽여라. 그러지 만약에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자살하면은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 죽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느 한 자식을 자기가 골라서 죽여야 될 수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 파탄의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선택을 해서 다시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을 계속 그 파괴를 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강도가 처음에 할 때는 좀 참을 수 있고, 법적으로 해도 좀 참을 수 있고, 윤리적으로 또 극단적으로 가도 또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세 번째 가서는 이 완전히 이제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게, 그게 바로 이 개성과 개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프레모 그 글 속에 우리가 이제 어떤가 하면 포로 수용소 속에서 다 전부 다 멍하게 그냥 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고유성이,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가질지 못하게끔 갖는 방식으로 자기 한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어떤 차별성이 없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게끔, 이게 이제 이 전체주의가 차츰 그 진행되면서 인간성을 파괴해놓은 어떤 그 과정의 심도를 깊게 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체성을 파괴를 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이루어지는, 이게 결국은 전체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사회 변혁의 어떤 기구를 변혁하고 어떤 사회 제도를 변혁하는 어떤 거를 단순히 넘어서서, 당연히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개체성, 고유성을 박탈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개체성 그거를 박탈하면은 여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도 아주 이게 좁게는 사실은 어떤 일종의 하나의 정치체의 유체, 어떤 그 구성, 우리 공부하는, 그러니까는 아주 이제 좀 낮은 단계에서의 정치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이 말살이 되고 동일화시켜버리면은 이런 고유한 어떤 그 형태의 어떤 모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사유를 발전시키고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살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인간, 이게 바로 이런 방식이 없을 때 이제 아주 외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드러나면은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가 없는 어떤 방식의, 현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어나는 또 소수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의 어떤 방식도 변형되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게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주의의 어떤 사유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전체주의의 사유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한 예들이, 물론 아까 앞부분에도 다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예지만 또 다른 어떤 역사상으로 일어났던 게, 그게 바로 아이히만의 어떤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어떤 그 독일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하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의 방식으로 자기 임무를 완성한 형태를 하는 거지만은,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않는 차단 의식이 같은데, 그 차단 형태가 여기 지금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처지를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입장이 되어서 해보는, 우리 요새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공감의 어떤 형태, 그리고 이제 칸트 식으로 하면은 확장된 심성. 이 칸트가 이미 이 문제를 굉장히 문제를
연구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그걸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자꾸 칸트를 강조를 하는가? 그만큼 칸트가 이게 서구 지성사에 있어서는 큰 어떤 그 하나의 호수하고 좀 밑에 돌았다가 다시 나와요. 거기서 발전을 시키는. 그래서 이 칸트가 어떤 많은 문제들을 봤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시간이 나면은 이게 이제 인간의 조건이 빨리 끝나면은 바로 이제 다음에 정치적 삶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거기서 이제 이 판단론을 할 때 이 판단론이 한나 아렌트가 칸트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뭔가 하면은 이 복수성 그리고 이 개인 개체성들이 자유롭게 공론화하는 어떤 평유회 혁명에서의 평유회를 가능한 거는 어떤 이성적 판단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이라면은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장이 낯설고 어떤 탁월한 의견이 낯설고 그 뒤에 사람들이 다 그 의견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의 어떤 그 정치 궁극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공론장에서 각자 자기의 개성 의견을 말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의견이 형성되는 요 과정,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는 정치 본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전의 전체주의나 아니면 이전의 어떤 정치의 어떤 방식이나 아니면 현대에서 먼저 트럼프라든지 저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것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게 바로 정치의 어떤 그 본질을 이루는, 즉 의견의 어떤 형성으로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한나 아렌트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분석, 그런 다음에 그 전체주의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 왜 기본적으로 사유하지 않음, 즉 사유라는 그 자체는 한나 아렌트한테 두 번째 이제 의미가 아까 분의 이해라는 방식으로 사유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두 번째 방식의 한나 아렌트의 사유의 의미는 타인의 입장의 방식에서 사유를 하는, 그게 이제 뭐 아까 분의 좀 공감이나 아니면은 칸트가 말하는 확장된 심성의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지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더 한나 아렌트가 발전된 사유의 어떤 과정에서 그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은 결국은 여러 개성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의견이 형성되는 요거 의로운 형성,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나 아니면 미국 그 혁명 때나 아니면 헝가리 혁명 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유한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한테는 한편으로는 그 폭력론을 넘어서서 부정적 차원에서 이제 폭력의 어떤 게 나타난다면은 그 폭력의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그 어떤 혁명의 어떤 기본적인 정신 그 자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유의 고유한 어떤 형성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그게 이제 미국 헌법, 우리가 이제 그 미국 헌법을 하는 그 컨스티튜션 그 자체를 명사화돼 가지고 결과로서 보지 말고 그걸 하나의 동사 형태로 보면은 바로 의견을 형성하는 컨스티튜트라는 의미가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형성을 이렇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나 아렌트가 역사에서 여러 가지 혁명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초기에 때는 왜 이런 그 미국 혁명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쪽에는 사유의 어떤 고유한 방식의 의견 교환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 결핍, 러시아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초기 때, 또 프랑스 혁명 초기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공공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사회적 공공을 해결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특수 이익이 개입이 되고, 특수 이익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는 그 어떤 특정한 방식의 어떤 정체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혁명 자체가 실패하게 되는. 그러나 그 반면에 프랑스 혁명 초기를 넘어서서 미국 혁명계나 아니면 그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의 어떤 사건대는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계급이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들을 모으고 평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어떤 그 방식에서 고유한 어떤 그 혁명의 정신이 살아나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뭐 폭력, 혁명, 그런 다음에 이런 전체주의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밑에 전부 다 꿰뚫고 있는 한 개념이 뭔가 하면은 다수성에 의한, 즉 복수성에 의한 의견의 형성 이루는 것. 요게 한나 아렌트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